안녕, 조석입니다. 19번째 시간이고요. 헌법재판소를 끝으로 드디어 국가기관의 구성, 기능, 일명 통치기구라고 부르는 이 파트의 마지막까지 오셨습니다. 시작을 여는 글 확인.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19강까지 온 여러분들은 이런 게 크게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와 법에 대해서는. 아마도 요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때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 강의를 딱 끝내면 이제 중간고사가 기다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선생님 이번에 저희는 시험 범위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했던 친구들도 어쨌거나 이 정도 내용을 다 정리했다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기다려본다. 야, 이게 시험이 설레거나 이랬던 적이 있을까? 선생님도 돌이켜보면 별로 그랬던 적이 없긴 한데 잘 준비되어 있는 시험은 언제든지 치러도 좋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근데 우리가 거쳐왔던 개념들이 시험에 나올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래요. 학교마다 시험 범위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다루는 주제 혹은 아주 구체적인 개념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듣는 이 정치와 법의 내용을 대체하는 수업이 절대 아닙니다. 이 강의는 보완하는 강의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내용을 선생님 강의로 좀 보완하면서 복습하면서 정리를 한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오히려 시험에 대한 설렘, 기다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준비한 생각 열기는요, 이건 선생님이 쓴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 가면 정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로고랄까? 이게 기둥이 있죠. 기둥. 이건 어떤 기둥이냐? 헌법 수호의 기둥. 그 다음 이게 문이죠. 문. 이건 기본권 보장의 문. 네. 선생님 전강에 입었던 옷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문 라이트였나? 그 문은 이 문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살짝 고민했어요. 이걸 좀 바꿔서 입으면 문 여기는 그냥 문입니다. 문 들어가는 문. 근데 여기 적혀있던 건 문. 네. 이쯤 되면 여러분이 참 이걸 그렇게 또 엮으려고 하시나. 근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로고임과 동시에 바로 뒤에 가면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정리할 거거든요. 그대로 나와요. 헌법 수호 기관이다, 기본권 보장 기관이다. 이걸 헌법재판소 로고를 통해서 기억한다면 충분히 기억이 오래 갈 거라고 보고요. 이쪽은 신문기사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또 상징이 그전까지는 그냥 한자로 헌법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걸 한글화하는 작업이 있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길래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까 해서,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이었습니다. 근본법이자 기본법이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헌법의 주요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정리를 다 마무리하면서 다음 강의 되면 지방자치를 정리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2단원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민주국가와 정부라는 이 험난했던 개념들도 어쨌거나 이제 2단원의 터널이 끝이 나요. 더욱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헌법재판소의 지위, 구성까지 볼 겁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도 출제가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기능, 뭐니 해도 이쪽이 개념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니까 또 판서를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죠. 교재는 여러분 생각으로는 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짤막한 내용을 뭘 1시간 동안 정리하나,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들어보시면 1시간은 충분히 필요한 곳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기관입니다. 헌법 수호기관입니다. 헌법 수호의 기둥, 기본권 보장의 문. 이거 떠올리시면 될 거고요. 이런 것도 쓰라 그러면 쓸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좀 해보시고, 쓰라고 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원래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 좀 듣기 때문에 전달해드리면, 우리가 분명 1단원에서 기본권 파트를 배웠죠. 그래서 기본권 파트의 문제가 쉽게 출제될 때는 귀염둥이 문제는요, 그냥 기본권 쭉 나열한 다음에 혹은 조문 몇 개 보여주고 그
조문에 담아내고 있는 기본권이 뭔지를 딱 알아차릴 정도라면 기본권의 성격,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뭐 방어적이냐, 뭐 혹은 뭐 예전부터 있었냐, 뭐 현대적이냐, 포괄적이냐, 열거적이냐 이런 걸 문제 내는 건 오히려 쉬운 거고요. 이제 문제가 기본권 파트에서 어려워질 때 그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출제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원과 수능에서 출제할 때 기본권을 어렵게 낼 때 쓰는 장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빡!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딱 길게 낸 다음에 막 독해가 필요하고 그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들여다보니까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침해당하는 기본권은 뭔지 또 문제에 엮어서 내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누가 봐도 고급스럽습니다. 아 이거는 쉽게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 좀 찾으시고요. 이런 헌법재판소의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냥 헌법재판관이라고 볼게요. 9분이 계십니다. 9분 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총 몇 명일까요? 당장 3명을 떠올렸다면 틀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구성이냐면 대통령 파트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지명 3명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9명을 다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그 중에 3명은 국회에서 뽑아보낸 사람에게 임명장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3명 그 임명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이 있죠. 헌법재판소장 또 해볼까요?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이 정도까지 좀 적어두시고요. 이제 마무리가 되죠. 국대, 헌대감,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도 있어요. 헌법재판소장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장까지 다 개별적인 국가기관 할 때 또 한 번 정리를 했었고 국회 파트에서는 거기에 대한 동의권을 정리했고 대통령 파트에서는 임명권을 정리했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적인 또 국가기관 전강에서는 대법원장, 대법관을 또 이렇게 드러내서 정리를 했고 이번 강에서는 헌법재판소장까지 또 한 번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새로 배우는 거 아니죠? 복습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 뿐이지 여기서 뭔가 새로 배운다는 느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면 공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정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기도 있어요. 6년인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전강에서 일반 법관은 10년이라 그랬죠. 근데 뭔가 좀 특수한 법관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대법관. 대법관은 우리나라에 14분 계십니다. 14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특수한 법관 같은 느낌이 들면 6년이라고 기억하시면 그마저도 어려운 문제,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출제됐을 때도 문제를 맞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세 번째가 와 여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낼만한 게 상당히 많을 텐데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총 5개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5개 모두가 중요한데 일단 A 적어볼게요. 헌법소원 심판권이 있습니다. B 위헌 법률 심판권이 있어요. 이 정도가 A와 B 이번 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거고요. 이거 말고 C는요 이미 들어봤던 겁니다. C 해볼까요 그냥?
선생님이 다 적어드리지 않겠고 그냥 먼저 퀴즈 비슷하게 내볼게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가 이것 소추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심판합니다. 그렇죠. 탄핵 심판입니다. 탄핵 심판권이 있어요. 적어보시고. 그 다음 D. D도 처음 듣는 거 아닐걸요? 얘는 어디서 했냐면 대통령 파트에서 또 한번 해볼까요? 이게 거의 뭐 개념의 향연이랄까? 개념 잔치? 개념 파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라면 거의 뭐 꼼꼼함의 끝판왕이랄까? 이건 선생님이 꼼꼼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꼼꼼하게 잘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전전강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구조화 시켜보세요. 선생님도 어차피 이 한정된 스튜디오 안에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판서를 시작하는 점과 끝점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도 판서 준비를 이렇게 해옵니다. 그냥 잡히는 대로 수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딱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빡! 넣어두면 어느 순간 이미지로 기억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해볼게요. 대통령, 요쯤에 대통령, 요쯤에 국무총리. 뭔가 생각나죠, 지금? 근데 여기에 심지어 이렇게 두 행정각부를 썼어요. 뭐 교육부, 뭐 국방부. 대통령에서 이렇게 가서 감사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뭐 3개, 뭐 4개, 5개를 적혀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1, 대외적 국가대표권 뭐 하면서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했던 기억납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고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의 활동까지를 다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 혹은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제소합니다. 이 정당에 이것을 시켜달라. 해산이죠. 그렇죠. 해산이죠. 야, 이게 기억나면 대단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이걸 바로바로 기억할 수 있었을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구조화라는 게 왜 중요한 건지를 이쯤 되면 19강까지 왔으니까 알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최대한 판서를 안 지우고 써보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거고 이렇게 넓게 가로로 넓게 판서를 해서 한 방에 보여드리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만 딱 기억나죠. 근데 어떤 때는 이건 쓰고 지울 거다. 뭐 뒤에 가면 또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의 약속을 선생님이 최대한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한다는 건 그만큼 이건 설계된 강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설계된 강의 속에서의 각각 지식과 개념, 문제 접근법들은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정당 해산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정당 해산 심판. 마지막 2가 있는데요. 2. 5번째. 얘는 어느 정도까지는 알았으면 좋겠냐면 처음 보는 것일 테지만 권한쟁의 심판권이 헌법재판소한테 있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묶어서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하되 시험 문제 풀 때는요. A부터 E까지의 특징만 안다 혹은 뭐 뜻만 안다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학교 시험은 그래도 수능 혹은 평가원 출제하는 것보다 좀 난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쉽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평가원 문제를 아주 잘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변별력, 어쨌거나 우리가 좀 솔직해집시다. 학교 시험이든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든 간에 평가라는 말, 시험이라는 말은 줄 세우기가 돼야 돼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 같아서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모두 다 100점 맞기를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연초가 되면요. 이제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막 인사하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다 같이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평가라고 하는 것에서 모두가 다 100점 맞자, 100점 맞자, 다 100점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통치기구, 국가기관의 구성, 국가기관의 권한 이쪽을 아주 디테일하게 출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설계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설계되어 있는 채로 접근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A부터 E의 권한들을 비교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장치는 뭐니 해도 이겁니다. 청구권자. 이걸 강조할 겁니다. 누가 각각의 A부터 E를 헌법재판소에게 청구할 수 있냐.
헌법소원 심판은요, 국민이 청구합니다. 국민의 청구. 위헌법률 심판은요, 잘 보셔야 돼요. 법원에 제청이 있어야만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법원의 제청. 다음 세 번째, 탄핵 심판은요, 얘는 채울 수 있죠, 여러분도. 국회가 소추합니다. 국회가 소추하고요. 밑에 있는 정당해산 심판, 정부의 제소. 이러니까 이쪽이 개념 파티, 개념의 향연, 개념 잔치. 권한쟁의 심판은 다툼이 생긴 기관들의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권한쟁의 심판 먼저 해볼게요. 각각의 국가기관들은 어떠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게 헌법상의 권한이든 뭐 법률상의 권한이든 힘을 갖죠. 그런데 A기관과 B기관이 있는데 서로 간에 그 기관들끼리의 권한이 충돌했을 때 A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고 B기관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이런 걸 심판을 통해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국가기관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들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의 권한과 경기도의 권한이 부딪혔을 때 그런 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한쟁의 심판은 누가 담당?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때 문제 낼 때는요, 전강에서 우리가 대법원을 살짝 봤잖아요. 대법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봤나? 그래요. 그 정도면 충분히 구체적으로 봤는데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랑 헷갈리도록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하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밑줄 딱 긋고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정답을 고르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함정을 피하는 방법까지 명확하게 알아야만 더 큰 자신감을 쌓을 수 있다. 다시 강조해 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적었을 때 그렇구나.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어떤 국민이 무언가를 청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헌법재판소에 법원이 제청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예 그냥 답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문제를 틀리게 돼 있어요. 자, 좀만 더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국민은 왜 헌법재판소를 찾았을까? 법원도 왜 헌법재판소를 찾았을까? 이때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정을 바라는 건데,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어떻게 결정이 나오냐? 예를 들면 전강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형사재판이다. 그럼 형사재판의 결론, 그게 바로 판결인데 그건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처럼, 혹은 민사재판이면 원고의 주장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원고 승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원고 패소. 이렇게 결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결론이 뭘까? 그땐 결정이란 말을 쓰는데, 이 결정은 이런 식이에요. 국민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공권력을 국가가 행사했는데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달라. 즉 쉽게 말할게요. 국가가 뭔가 잘못했다. 이걸 따져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받아들이면 맞네, 당신 얘기가 맞다라고 한다는 건 위헌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위헌. 공권력의 행사가 잘못된 거다. 두 번째, 이건 뭘까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는지를 심판해달라. 법원이 제청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제청했다는 얘기는 이미 법원 스스로가 해당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헌법재판소한테 따져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본 뒤에 맞다, 법원의 제청 사유를 우리 인정한다 하는 얘기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려면 정해져 있는 숫자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정해져 있는 어떠한 숫자를 만족해야 됩니다. 잠깐만,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렇죠. 정족수라는 개념을 여러분은 국회에서 봤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의결 정족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오는데 필요한 숫자, 그 얘기는요, 예를 들어 국회가 300명이다. 그러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또 제각각 찬성, 반대 혹은 뭐 기권 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숫자들을 모아서 일정한 숫자가 넘어가면 의결, 이러듯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9명이라고 했죠. 그럼 9명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인 의견을 내고 그 숫자를 모아서 일정한 숫자 이상이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은
결정 정족수가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뭐가 나오느냐?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이 나오고요. 위헌 결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결정. 두 번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여기도 위헌이 나오겠죠. 위헌. 여기는요, 국회가 소추한 걸 쭉 들여다보고 국회가 소추한 게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공직자가 파면됩니다. 파면. 정부의 제소를 통해서 해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위헌 결정, 파면 결정, 해산 결정 이런 게 나오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있죠.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건 썼다 지웁니다. 어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다. 즉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에 합당하다. 라고 생각한 재판관이 있을 수 있고 위헌이다 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국회의원도 찬성 반대가 나뉘듯이 그때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9명이에요. 여긴 없는 거죠. 8, 1, 7, 2, 6, 3. 선생님 이거 설마 다 하시려는 겁니까? 네, 다 해볼까 합니다. 인내심 갖고 끝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5, 4, 4, 5, 3, 6 잘하고 있는 겁니까? 2, 7, 1, 8, 0, 9 됐나요? 그럼 해보세요. 합헌 9, 위헌 0 합헌이죠. 8대 1 합헌이죠. 7대 2 자, 쭉 보시면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위헌입니다. 그럼 6명이 안 되면 요 앞은 합헌이란 얘기네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이죠. 그럼 잘 보시면 예죠. 예. 그러네. 합헌이라고 생각한 재판관보다 위헌이라고 생각한 재판관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위헌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 4대 5 합헌 4, 위헌 5 비록 합헌이라고 생각한 재판관보다 위헌이라고 생각한 재판관이 많다 하더라도 6명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헌이 나온다. 기억하시면 오답선지를 찾는 데 큰 도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합헌 아니면 위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살짝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요. 위헌이다? 근데 위헌이라고 쓰여있지 않고 헌법 불합치라고 나오는 게 있던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어떤 거냐면 위헌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하면 해당되는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있던 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사라지게 돼버리는 법에 공백이 생겨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 어느 순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게 무효화 돼버리면 그렇죠. 사람들은 헷갈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하여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두고 있는 건데요. 얘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효력을 유지하면서 국회에게 빨리 법을 바꿔라 이렇게 촉구하게 됩니다. 입법의 개선을 촉구한다. 무슨 말이냐? 일단 이 법이 사라져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즉 법적 안정성에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효력을 유지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국회에게 빨리 바꾸라는 사인. 이게 헌법 불합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독해력을 쌓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헌,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어쨌거나 위헌과 헌법 불합치의 구체적인 효과는 달라 보이지만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제도가, 어떤 법률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런 정도로 독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러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다 풀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이유를 밝혀드릴게요. 자, 최고난도입니다. 최고난도. 여기 헌법소원 심판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이 있거든요. 1번과 2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 있고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1번, 2번이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그냥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정리할 건 청구권자를 보면서 국민이 청구한 건가 법원이 제청한 건가 이걸 가지고 A인지 B인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헌법률 심판 같은데 위헌심사형헌법소원으로 또 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지를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만 거기 쓰여 있는 말들을 그냥 달달 외우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인내심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46페이지 밑에 헌법재판소의 위상,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이다.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다. 기본권 구제기관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이건 어렵지 않죠. 구성,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 즉 2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이렇다. 다 됐는데 밑에 있는 거 또 읽어봅니다. 위헌법률 심판 써있죠. 위헌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으로 심판.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밑에 헌법소원 심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이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데 그거를 헌법재판소한테 가서 구제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어떤 느낌은 생겼어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이게 잘 안 됩니다. 기타,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에 빨간 글씨로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다툼, 그걸 쟁의라고 하거든요. 다툼, 쟁의. 여기까지는 듣는데 아직도 계속 기분이 좀 그런 건 얘랑 얘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좀 추가적인 자료가 없을까라고 47페이지 밑을 보니까 헌법소원의 유형이라고 나왔죠. 헌법소원의 유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는데 이게 또 외계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누구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적어볼까요? 말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공권력의 자귀라고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행사 또는 부자귀, 불행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러분 공권력이 무슨 말이에요? 공권력, 공적 권력이죠. 공적 권력.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국가 권력이 뭐가 있어요? 입법권도 국가 권력이죠. 행정권도 국가 권력이죠. 사법권도 국가 권력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공권력의 행사. 그렇죠. 예를 들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다라는 건 어떤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혹은 행정부가 또 어떤 공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집행권, 행정권을 행사한 거죠. 뭐 세금을 거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영업을 못하도록 막았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공권력의 행사, 이걸 자귀라고 불러요. 자귀라고 하는 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걸 자귀 이렇게 부르고요. 부자귀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예 안 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잘못된 개념 소개로 여러분들의 이 공부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뭐야 잘못된 개념 설명으로 우리 공부를 방해하고 있어. 그건 강의를 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러면요. 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해서 후속 강의를 막 계속 촬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생각해보시면 그러게 초작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공부를 방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해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국회한테 헌법재판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건 일단 효력을 인정하긴 하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빨리 법을 개정하세요 이러는데도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법을 개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냐?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분명 존재하겠구나.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본인, 즉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가 되었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기보다는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이걸 최후적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로 헌법재판소 찾아가면 안 되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른 기본권 구제 절차가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헌법 소원을 청구할 때는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의 이유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왜 꼭 변호사 선임하래? 다른 기본권 구제 절차를 다 거치고 안 될 때 최후적인 수단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거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른 법률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 건지를 검토해 보고 와달라, 이런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인데 그때 말하는 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에 권리구제 스타일이 있고 위헌심사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다른 기본권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최후적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위에 건 오히려 헌법소원이 그런 뜻이구나. 원래 내가 들어봤던 헌법소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당한 사람이 다른 기본권 구제 절차를 다 거치고도 안 될 때 헌법재판소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정확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념을 놓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밑에 건 뭐지? 자, 밑에 건 법원 소송 중인 소송 당사자가 있어요. 여기도 국민이긴 하죠. 적어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위에도 국민이고 밑에도 국민인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참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문제 풀 때 법원에 소송 중이다, 뭐 혹은 뭐 재판 중이다, 뭐 혹은 예를 들어서 이게 형사재판이라면 검사가 뭐 기소하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민사재판이라면 개인이 원고가 되어서 소를 제기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형사재판이면 검사가 꼭 등장한다고 했죠. 전강 법원 얘기할 때. 그래서 검사가 누군가를 기소했어요. 그래서 그 피고인의 유죄, 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때 당사자, 예를 들면 피고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소송은 굳이 형사소송이어야만 되는 거 아니고요. 민사소송이든 뭐 행정소송이든 다 가능하긴 한데 어쨌거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그냥 선생님이 사례 들 때는 지금 형사재판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 왜 이럽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 형사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이 당사자가 피고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당사자죠. 재판받고 있는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이걸 만약에 그냥 A 법률이라고 치겠습니다. 형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이 명시가 되어 있는 여러 형법들이 있어요. 그 형법들 혹은 명칭은 형법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을 때 지금 이 당사자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A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긴 한데 나는 당장 A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다면 잠깐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다시 한번, 내가 뭘 잘못했지? 검사는 A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나를 처벌하겠다, 재판을 열어달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 생각은 오히려 나를 처벌하겠다는 것에 근거가 되는 A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그럼 누군가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걸 확인을 해주면 이 법률은 효력이 사라질 것이고 내가 이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지 않겠나? 그래요.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아이디를 낼 때.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바로 A 법률인데 A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말 그대로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A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나는 효력이 없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될 리가 없죠. 즉 위헌 결정이 나오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근데 만약에 아니다. 이 법률은 멀쩡한 법이다. 합헌이 나오면 그때 유죄로 처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보다 뭐가 더 먼저냐? 해당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 아닐까? 그래서 당사자가 이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 중인 혹은 재판 중인 법원에다가 뭔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이란 말 중요합니다. 신청은 뭐냐? 이거죠. 아니 재판을 계속하지 마시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여기 아니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아니라 법원에 헌법재판소가 갖는 위헌법률 심판권이라는 게 있는데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해 줄 것을 이 당사자가 신청한 걸 법원이 만약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법원이 이런 거죠. 그러게 우리가 봐도 해당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까 재판을 계속하지 말고 일단 재판을 멈춰두고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다음 그 심판 결과에 따라서 재판을 계속해 보겠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일 때 위헌법률 심판 재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꼭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재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직권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재판받고 있는 당사자가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러게 잠깐만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따져볼까 해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의 직권을 통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문제 풀 때 보세요. 법원이 재청하였다라는 이 서술어로 문제가 딱 제시문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위헌법률 심판이 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재청하였다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재청하였다가 나오면 얘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이 열린다가 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각했대요. 뭐 각하까지는 뭐 외울 필요 없지만 기각했다는 건 이거죠. 여기 써 있긴 한데 너의 신청을 우린 받아들일 수 없어. 왜냐면 우리는 해당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기각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 당사자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법원에서 재청해주지 않으면, 즉 위헌법률 심판 재청해주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이 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각되게 되면 그때 가서 당사자가 직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만듭니다. 문장.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자고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이를 법원에서 기각하게 되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게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해당되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자고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말하는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까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분석.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헌법소원이라고 하는데 헌법소원의 유형 중에 1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판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공권력이라고 하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가 공권력이라고 하긴 했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원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맞긴 한데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판 3번까지 받는다고 했죠. 형사재판도. 그래서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 2심 유죄, 3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지금 대법원이 자신한테 유죄 판결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해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라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최후적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자 이제 문장 만듭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제청하였다가 나오면 위헌 법률 심판이 답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하였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한다가 아니고요. 기각당했다라고 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건 오직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47페이지까지 끝났는데 완강 코드를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그렇죠.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46페이지 밑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적혀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정리하되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헌법소원 심판의 유형을 헌법소원의 유형을 다시 한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또 한 번 구분을 해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몇 개 더 한 다음에 마지막 권력 분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정리할 건데요. 얘는 쉽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옳은 설명 볼래요?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재판하는 곳 헌법재판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죠.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 모두 대통령 임명하지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들이 이 호선이라는 건 재판관 9분이 서로가 투표해서 혹은 서로가 선출한다 이런 뜻을 호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선은 나중에 뭐 살짝 나올 텐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있는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뽑을 때 다시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뽑을 때는 위원들이 호선하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죠. 이거 틀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그 심판을 담당한다. 그대로 틀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절차로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면 끝난 거죠. 마지막 재판을 받은 거니까.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 다음 11번. 헌법심판의 유형입니다. 잘 보세요. 땡땡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재판이 나와 있어요. 갑은 재판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A에 제청을 신청. 그럼 A는 뭘까요? A는 위헌 법률 심판이 됩니다. 넣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세요. 기각되었다. 그래서 요 갑이 헌법재판소에 B를 청구하죠. 그러면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A와 B는 잘 보시면 재판 중, 소송 중 이런 말이 붙어줘야 돼요. 그런데 밑에 건요. 청원경찰인 을은 자신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법 조항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삼권이 제약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C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청원경찰인 을
자신의 근로 3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면 C는 침해당한 기본권,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C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례는 재판과 관련된 거고요. 밑의 사례는 재판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A, B, C. 지금 11번 문제를 기준으로 A, B, C를 잘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건 다 같은 말 같은데? 하나도 구분이 안 되는데? 이런 답답함 때문에 문제를 놓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가 12번인데 얘는 그냥 이 문제를 통해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 문제 답을 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여기 기역 있죠? 니은이 있죠? 기역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들어갈 대표적인 게 국회가 각종 동의권과 승인권을 갖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게 탄핵소추권이죠. 한번 적어보세요. 탄핵소추권을 통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권은 여기도 옵니다. 왜요?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는 대상은 사법부, 즉 법원, 법관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통해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걸 통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건 뭔가요?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갈 게 뭘까요? 사법부인 법원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이게 전 강에도 일단 적고 다음 강에 좀 이어가겠다라고 했던 게, 자, 이젠 배웠으니까 알 거예요.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권이라고 적지 마시고 제청권까지 반드시 적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정부는 법원에 대해서 사면권으로 견제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게 있죠.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대법원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러면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을 통해서 국회가 정부도 견제할 수 있고 국회가 법원도 견제할 수 있죠. 자, 마지막 행정재판권이 있었어요. 행정재판을 통해서 법원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하나만 딱 더 적을게요.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행정명령, 행정규칙, 행정처분 이런 게 있는데요.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건지를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법원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정리하시고요. 하나만 딱 더하면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심사권이다라고 하면 이건 대법원에게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수능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하면서 이게 익히지 않으면요, 답 골라내는 건 쉽죠. 지금 기억에 들어갈 거 국정감사, 탄핵소추까지는 다 가능한 답이 돼요. 니은에 들어갈 거 국정조사, 탄핵소추 다 오답이죠. 아, 그러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그래서 답이 4번에서 나오는 거죠. 5번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정도까지는 욕심을 내주면 최고 난도 문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로써 우리 2-2단원 국가기관까지 잘 정리했고요. 다음 강에서는 지방자치를 다뤄볼까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납시다. 최적이었습니다. 안녕!